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 상당히 저는 오늘 빨려들듯이 들었어요. 뭐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원래 괜히 말 끼어들어서 욕도 많이 먹는데 그냥 끼어들 여지도 없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짚어줘가지고 확실히 자료 그냥 내가 혼자 읽을 때랑 듣는 거랑 달라요. 네, 이게.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원고 줬을 때는 앞부분 보면서 약간 이 부분은 반격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갔어 나는. 그리고 근데 이제 챕터 2부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모멘텀을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 갖고도 얘기를 해봅시다. 2장 같은 경우에 난 부동산 안 다룰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뤘는데 네. 한번 분양시장 이쪽이 좀 나아지나요? 분양시장 사실은 제가 요새 섹터 말씀드릴 때 화장품 섹터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화장품도 요새 주가가 많이 안 좋죠. 근데 화장품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밀린다면 건설 시장은 되는 분양 시장을 규제로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게 손바닥으로 누른 거라서 이게 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신규 분양 새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그림 19번을 보시면 저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로 보여드리는데 요 그림은 아마 이제 제가 매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릴 그럴 그림이에요. 이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의 증가율을 하나의 매트리스로 점을 찍은 건데 이 좌우 증감은 거래 증감, 상하 증감은 가격 증감이라고 보시면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일단 요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게 점을 딱딱딱 찍어서 연결을 해보면 부동산이 과거에는 이게 역시계로 쭉 돌면서 마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방향성이 좀 많이 흩어진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이클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제가 점선 친 것처럼 거래량도 마이너스, 가격도 마이너스인 구간으로 가야 할 텐데 이번 정부 정책상 정부가 약간 부동산 시장을 좀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음영친 쪽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까. 이 음영친 곳의 의미는 거래량은 계속 YY로 마이너스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그런 정책.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막 부동산 막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네, 주식시장도 생각해 보시면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거래량이 몰리는 수급이 좋은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듯이 아마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거래가 몰리는 곳이 있을 테고 그쪽만 잘 돼.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가서 아마 23페이지 그림 22, 23, 24번은 저 말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이걸로 보였죠. 분석을 하시는 네, 그런 그림이고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부동산 가격을 국가별로 비교한 건데 이게 반드시 사실은 이 CPI와 부동산 가격이 같이 갈 필요성은 없거든요. 대신에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질 경우에는 항상 이 자산 가격 버블에 대한 논의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조정되는 데까지 15년이 걸리면서 경제 침체가 있었던 거고 미국도 최근에는 이 자산 가격 버블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비교적 5년이라는 짧은 사이클로 단기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했던 시장입니다. 부동산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오른 게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뭔가 이게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네.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요 얘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예요. 우리나라 아주 부동산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글로벌에 비교하면 좀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 다른 거로 보면 또 우리나라 너무 올랐다 서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비싼데 사실 CPI를 해서 우리가 매크로하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오르지가 않은 상황이거든 사실. 사실 이게 이런 거죠. 전국 주택가격 지수니까 서울하고 지방이 섞인 숫자로 보면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뭐 저도 체감하는 바 많이 올랐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임플리케이션은 가격이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경제 충격을 야기할 만한 뭔가 매크로 크래시를 야기할 만한 가격의 붕괴가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되는 데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가 되냐면 24페이지 그림 25, 26, 27, 28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국 기준으로는 조금 슬로우하다 갑자기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고요. 어디가 좋은지 봤더니 강남 3구 좋고 그다음에 대전, 대구 이런 광역시들 일부 좋고요. 반면에 울산이나 뭐 세종시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저한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냥 단순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건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좀 달라졌죠. 네,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제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되는 데만 되는 네, 게 거래량이 몰리는 데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25페이지 그림 29번
미분양 같은 경우도 한번 점검을 제가 해봤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미분양이고 회색 막대가 준공 후 미분양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파란색 막대 미분양 같은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선분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분양과 후분양의 기준은 공사거든요. 공사하기 전에 팔면 선분양, 공사를 하고 나서 팔면 후분양. 근데 아마 한국 사시는 분들이시면 후분양 아파트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짓고 나서 파는 아파트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선분양 구조가 많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뭐 인천 검담 푸르지오가 5월 달에 뭐 500세대 분양을 시작했다. 그럼 5월 달 미분양이 500세대 잡히는 그런 현상이라서 단순히 미분양만 보면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도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회색 막대기, 준공 후 미분양,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린 집을 보는 게 좀 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린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이제 악성 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비중을 봤더니 전체 미분양에서 이 준공 후 미분양 악성 재고가 조금씩 올라오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림 31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사실 이런 악성 재고가 거의 씨가 말랐는데 전국 같은 경우는 높은 레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르는. 제가 가끔 언론 보도를 보다가 요 부분을 좀 주목하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야 이제는 다 털렸다. 이걸 보는 사람들인데 너무 미분양이 커서 큰일이다, 위기가 온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정말 미분양, 아파트 많이 져서 미분양 된 건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준공된 것들 미분양, 준공되고 나면 어쨌든 팔려 나간다는 얘기니까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괜찮고 전국은 어딘가 모르게 이런 것들이 좀 쌓이는, 그래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 32번에 이게 부동산 114에서 집계한 숫자인데 파란색 첫 번째 막대가 2018년, 두 번째가 2019년 전망치입니다. 이게 분양 물량이 YOY로 58.8% 늘어난다, 이렇게 엄청 증가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 추정치는 부동산 114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의 계획 물량을 집계해서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다. 근데 계획 물량이기 때문에 항상 이만큼 다 못합니다. 항상 이연이 되고.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이거 못해서. 그렇게 보는 거야? 계획 물량이니까 이게 다 안 될 수 있는 거야? 계획 물량 항상 이연됩니다. 연초에 이렇게 되다가 끝에 이게 좀 줄어들. 잘 몰랐어. 네, 계획은 그냥 그때 계획이니까 제출을 하고 분위기 봐서 이제 연말 같은 물량들은 좀 이연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걸 다 하진 않는데 그림 23번처럼 대형 건설사들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공급을 좀 많이 못해서 올해 서로 이제 분양 계획은 다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표 4번처럼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생기면서 아마도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지만 계획한 물량을 올해 다 공급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 이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깊어진다 하더라고요, 건설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안 좋은데 사실 마진을 확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건설사는 공사비가 픽스기 때문에 사업을 하냐 안 하냐의 고 5월 스탑의 이슈고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야, 그럼 앞으로 조합 개발하기가 안 하려고 하겠네, 상한가 올림.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연말 예정이었는데 아마 조합원들이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올해는 못할 것 같고요. 좀 밀리지 않을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옛날부터 있었던. 실제로 적용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표 4번처럼 우리나라가 아까 선분양, 후분양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선분양, 그러니까 집이 없는, 공사하기 전에 집을 팔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중도금 대출 집단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최근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복잡하지만 뭐 최근 분양한 사이트에서 뭐 최대 110%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한을 걸었다면 바뀐 기준으로는 100에서 105%까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야 돼?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표 5번을 가서 봐주시면 실제 기존 분양가 상한제가 상한제라고 표현해야 되네요. 아무튼 적용이 되던 현장들이 분양가가 높지 않다 보니까 주변 단지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로또 분양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더 강화가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허그가 뭔지 모르겠고 선분양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선분양 안 하면 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건설사들이 돈도 많아졌는데 후분양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표 9번에 제가 이 29페이지에 표 7, 8, 9를 통해서 개포, 대치, 반포 쪽 재건축 현황을 좀 정리를 했는데 특히 표 9번에 있는 신반포 3차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의 경우가 후분양으로 대표적으로 논의됐던 사이트죠. 그러니까 후분양을 하게 되면 어쨌든 건설사 입장에서는 투입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좀 대출을 많이 좀 더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자분을 전부 다 분양가에 전이를 시키면 되는 거여서 후분양할 경우는 분양가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 올라가니까 나도 좋고 건설사도 좋고 건설사 재무구조가 안 좋다면 이걸 하자고 말을 못할 텐데 파트 1에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급으로 재무구조가 좋아서 후분양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겠구나. 그렇죠. 재무구조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2주 전에 김현미 국토장관님께서 그러면 후분양제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해서 이제 지금 모든 게 올 스탑 된 거죠. 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야 이렇게 되면 정말 건설사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비싸게 팔겠구나. 네. 져놓고서 정말 막 고급으로 해놓고. 네. 근데 그것도 막아버리니 그러니까 내가 제일 문제가 뭐 정부 정책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공부를 다 틀어 막아버리면 네. 나중에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정말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요. 들이고 어찌 보면은 이게 조합원들 다 개인인데 개인의 재산권 침해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할 정도로 좀 강한 규제입니다. 저는 그 재건축 아파트 안 갖고 있어서 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이거 하나 보고 버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평생을 막 버틴 분이 야 이거 재산권을 내가 이게 얼마짜리 가치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인데 정부에서는 안 돼. 이거는 700만 원 이상은 안 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승인하게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돼 버리면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인데 자꾸 뭐 신도시 만들어서 아파트 진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일이 전혀 다른 물건에 대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이건 다른 문제인데 같은 문제로 자꾸 이걸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건설이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비유하자면 이제 주식시장의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주식 가격을 잡아야겠다. 해서 정부가 IPO 시장의 공모가를 상한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 그럼 그 IPO 주식 관련 경쟁률이 엄청 올라갈 거고 잡으면 대박이니. 그치. 이건 왜 그 부를 이 사람의 개인 재산권을 왜 남한테 주냐는 거지. IPO 한 회사는 돈을 많이 못 쥐게 되고 뭐 그런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주제가 다른 걸 여러 개 다루니까 할 수 있을 때 계속 끊어가야 될 것 같아. 주제가 완전히 달라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다른 거는 내용이 짧지만 임팩트 있게 그 부동산 시장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이 계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발주 시장 얘기를 해봐야죠. 건설주 관련된 거. 네, 잠깐 쉬었다가 있습니다.